세계 전투기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KF-21 전투기의 양산 1호기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서 주력기로 운용되는 F-15의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F-15는 이미 노후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되었고 우리 군이 보유한 F-15는 미국이 운영 중인 F-15와는 성능 면에서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합동훈련조차도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우리 한국 공군에서는 하루빨리 KF-21을 개발해 F-15를 대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한 장의 청구서가 날아왔는데요. 미래 전자전에 대비한 F-15K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한 비용 청구서였는데 그 금액을 보자마자 KF-21 전투기 양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이 승인한 판매 대상에는 세계 최고의 연산 속도를 자랑하는 허니웰사의 임무체계 컴퓨터와 기계식 레이더 대비 정보 처리 속도가 1000배 빠르다는 레이시온의 A사 레이더가 포함 예정인데 보잉에 제안한 개량 사업 비용은 무려 8.5조 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F-15K 도입할 때 쓴 비용이 7조 원가량이었던 걸 생각한다면 이번 개량 사업 비용은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선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KF-21이라는 플랫폼을 완성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투기 60대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승인하면서 그 비용과 조건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60대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62달러, 한화 약 8.5조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례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천문학적 금액으로 국내 여론에서는 미국 보잉사를 포함한 방산업체들의 폭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F-15K 업그레이드 비용 논란을 이해하려면 다른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례와의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과거 KF-16 전투기 134대 최신 바이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약 2조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요. KF-16은 F-15K보다 플랫폼 자체가 소형이고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단순한 비교만으로 F-15K 업그레이드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F-15K의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전자전 장비의 추가와 교체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보잉뿐만 아니라 레이시온과 BAE 시스템스 등 다른 글로벌 기업의 기술과 장비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F-15K는 기존의 강력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받았으나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는 강력한 전자전 장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업그레이드 작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운송 비용과 인건비를 수반하며 결과적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잉사의 과거 고압적 태도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4년 보잉은 E-7 조기 경보기 판매 당시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산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보잉은 이를 이용해 4대 도입에 1조 6천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현재는 3배 이상 높은 가격인 7조 원가량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잉이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부르는 건 이유가 있는데요. 보잉은 2024년 3분기에 61억 7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망쳐버린 신규 프로젝트 장기화 및 노조 파업, 그로 인한 생산 설비 중단, 그리고 잇따른 납기 지연까지 누구나 보잉의 부진을 예상은 했지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진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잉은 2023년에 벌어진 T-7A의 비행 제어 시스템과 비상탈출 시스템 오류로 무려 13억 달러, 한화 1.7조 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문짝이 뜯어지는 등 민간 항공 분야에서의 사고로 브랜드 신뢰도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보잉은 막대한 부채와 더불어 수익을 창출할 단계 일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보잉은 한국에게 이처럼 막대한 청구서를 드러내밀었고 한국에서는 당장 KF-21로 F-15K를 대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공 미사일 등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항공 분야에서도 같은 성과를 내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KF-21 보라매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자체 플랫폼의 고도화가 시급합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자체 전투기 플랫폼의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다양한 무기체계의 통합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국산 플랫폼이 없을 때 발생하는 해외 의존의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라도 빨리 KF-21의 실전 양산형 기체가 나와야 되며 이를 토대로 F-15K를 대체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빠르게 성장해 나가자 주변국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까지도 한국의 기술력을 조롱하던 중국의 열등감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국영 언론 중 하나인 인민일보는 대한민국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의 비밀 설계도를 훔쳤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충격적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황당한 기사까지 게재되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역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우익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한국이 가진 기초 과학 능력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이 공개한 기술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모함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 1990년대에 개발된 F2에 머물러 있다는 한탄과 함께 F3 개발이 잠정 중단된 점에 대해 탄식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영국과 일본, 한국의 관계가 미묘하게 흘러가자 이에 대해 긴장하는 듯한 기사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기술력 수준은 단지 20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를 공개한 이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제기 비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적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전투기의 컴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조종사 간의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확보하며 한국 항공 군수 기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록2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방부와 국군 및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스텔스 항공체계의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해왔으며 이제야 제대로 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 한국형 KF-21 스텔스 버전 블록3 계획까지 완전히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언론 환구시보와 일본 마이니치 언론은 한국의 항공기 산업을 강대국 수준의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해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조립이 완료된 KF-21 전투기에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천룡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웨폰 베이를 탑재하였으며 블록1 초도 생산 이후 곧이어 스텔스 버전인 블록2까지 등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블록1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차차기 버전인 블록3와 가오리 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국가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첨단 무기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개발체계 연구기간만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이 점점 더디게 흘러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대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개발체계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늦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현재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KF-21 블록3와 무인 전투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웨폰 베이를 F-35 스텔기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I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과 그 부품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이전부터 라팔이나 유로 파이터와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F-22 랩터와 F-35 전투기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였으며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재 RAS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6세대 항공장비 개발에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을 이미 치른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스텔스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엔진의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투기의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이가 문제이며 마지막은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스텔스 형태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경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기술은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엔진 생산 및 터빈 블레이드 제작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한국 전투기 사업 초창기에는 KF-21 블록 1과 블록 2에 관한 개념만 구축되었으며 당시에는 블록 3의 구체적 계획과 국회 승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한 선택폭이 더욱 넓어진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세대급에서 6세대급에 달하는 스텔스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F-35 전투기보다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KF-21 보라매의 개발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무장 능력을 갖춘 KF-21 블록 1이 개발되고 2028년까지는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블록 2가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바로 블록 3인데요. 올해 상반기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로 진화된 보라매 전투기를 빠르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블록 3의 장기 개발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개발지는 차세대 스텔스기를 위한 내부 무장창,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의 통합 주요한 통합 대장 요소와 관련된 기반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만 순수한 국산 기술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스텔스 기능을 위한 전투기 페인팅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 확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저피탐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 사업을 장기 소유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투기를 배치하기 전 기술 실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스텔스 은신 비행은 사고에 대비하여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해당 시험 비행을 치렀지만 추가 비행에서는 조종사의 안전까지 최종 확인하며 전투기 개발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결함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스텔스 실전 작전 계획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독점하는 스텔스 기술력에 각국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최근에는 스텔스 시험과는 별개로 비행 중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특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밝힌 견해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편적이며 당시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한 것이 특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설계안이 항공모함 함재기를 고려한 형태로 다시 한번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에서 접지 않은 랜딩 기어가 한층 더 보강되며 강화 설계에 들어가는 개량된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이 특히 유의합니다. 다소 비대해진 랜딩 기어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을 보면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KF-21 전투기 함재기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전자전기와 수출형 기체에 이어 새로운 개량형을 알리는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무장체계 역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 무장을 강화하여 최적의 무장을 탑재하는 것과 함께 무장 국산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무기 매체 내셔널 인더스트리에서 F-35 전투기와 KF-21 최신판의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산 공대공 미사일 공격에 F-35 전투기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추격당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 공군 내에서는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고비용의 5세대 전투기에 집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만이 실제 전투 능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소식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전투기 기술력 일부와 실전 기체를 구입하고자 한국 방산업계의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는 동맹 관계를 가장한 기술 탈취가 아니냐는 의견 제기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여전히 탐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가가 주목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담긴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은 우수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실전 전투에 적합하도록 현대 전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무장체계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무장기술력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가자 주변국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완벽한 제공권 확보와 함께 주변국의 영공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대한민국 보라매의 무장체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 공군에서 운영하는 2000파운드급의 유도폭탄의 스펙은 길이 3.8m에 직경 0.46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 스펙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F-35 전투기에 비해서 날렵한 중앙 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KF-21 전투기가 실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의 대형 유도포탄 한 발까지 내장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 군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폭발했는데요. 특히 내부 무장창 설계는 공기역 학적인 면과 무장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랜딩 기어가 공기 입구 형상으로 인해 생각보다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0파운드급의 유도 폭탄을 운영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 체계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제공권을 위해 미사일 한 방에 몇십억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미사일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 대비 성능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매일 발톱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할 미사일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 성능이 완벽히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자신있게 수출하고 한국 공군의 전력 보강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원조 타우러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거리는 최소 500km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대전상공에서 출격한 KF-21 전투기가 즉시 북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에 타우러스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타우러스와 비슷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MBDA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 폭탄 기술이 이미 완숙에 이뤘음을 알아차리고 공동 개발에 대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과 공동 개발에 나설 필요 없이 독자 개발을 선택하였습니다. 독일의 KPD-352 무기체계의 별명은 벙커버스터, 즉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땅속에 만든 벙커까지 폭파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인데요. 공중 3000km 위에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시켜 지상으로 타격해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한 후 땅속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형 타우러스도 동일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직접 독자 개발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에 주목하며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준수한 성능은 물론이고 경제성, 발빠른 배송 일정으로 인해 해외의 다양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폴란드의 경우 대한민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FA-50 전투기를 인도받았는데요. 미국이 폴란드에게 F-16 전투기를 2030년이 되어서야 인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 걸 보면 한국의 전투기 납품 속도는 미친 듯이 빠른 수준입니다. 기체의 성능 신뢰성과 빠른 납기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 역시 이제 양산 1호기가 모습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효율과 화력에 진심인 한국의 기술력을 총망라한 KF-21 전투기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대한민국 스스로 국방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KF-21 전투기에 대한 외신들의 찬사가 쏟아지며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 7대 전투기 강국 반열에 오른다는 특집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제방산무기 동향연구소는 한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형 고속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비행 통합체,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는 물론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근미래에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CNN 역시 KF-21 전투기에 대해 최고의 수출 능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살릴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의 평가로 인해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샛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KF-21 최초 양산 부품 공급 계약만 보더라도 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한화로 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2028년까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보조 동력 장치를 포함한 17종의 핵심 구성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핵심 장비들도 놀랍습니다. 전투기 두뇌 역할을 하는 임무 컴퓨터, 조종사의 눈과 귀가 될 다기능 시연기, 음성 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까지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물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기술들을 자체 개발해버리자 UAE에서도 한국과 전투기 구매 합의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 중동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에서는 이라크 방산 전시회 이익덱스 2025에 참가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글로벌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이어에서는 카이가 FA-50 경공격기와 KF-21 차세대 전투기를 이라크 공군에 제안하였고 이라크 국방장관은 이라크의 노후 전력 교체와 공군 현대화 전략에 부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카이 글로벌 사업본부 박대서 부장은 FA-50은 T-50 트레이너를 운용 중인 이라크 공군의 최적화된 플랫폼이라며 FA-50의 저렴한 운용비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등 업그레이드 패키지 제안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이 부스에는 이라크 고위 관계자와 항공대 학생들도 방문해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무인기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동의 큰손들은 미국산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대신 제3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술 공유까지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인데요. KF-21은 현재 블록1과 블록2 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데요. 더 진보된 블록3에서는 스텔스 성능이나 무인기 연동 운영 같은 미래전
핵심 기술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점에서 UAE가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어느 정도 기술 지분이나 생산 라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인도네시아와 이미 공동개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만 UAE 같은 자금력과 시장성을 가진 국가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개발 속도와 규모 모두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UAE가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느냐입니다. F-35처럼 미국이 철벽 방어를 치는 기술 자산은 사실상 접근 불가능할 텐데 한국이 스스로 만든 A사 레이더와 항전 시스템이라면 돈만 충분히 낸다면 협상 여지가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UAE가 만약 KF-21 블록3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UAE나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한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참여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G캡은 레이저 무기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정의하는 6세대 전투기의 기준은 광대역 스텔스와 레이저 무기 운용 능력 그리고 무인 전투기 활용 능력 등을 골고루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과 초음속 순항 능력까지 언급됩니다. 일본이 참여 중인 G캡은 무인 전투기와 AI 적극 활용하는 면에서는 6세대를 지향하지만 광대역 스텔스와 레이저 무기 부분에서 확실히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5.5세대 전투기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G캡 완전히 허접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텔스 성능은 F-35급 이상으로 맞춰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 AI 무인 전투기를 운용하여 6세대의 전략 전술적 요소를 일부 구현하려는 청사진도 그럴싸합니다. 이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힘을 합쳐 만들기 때문인데요. 관련 모형이 항공우주 전시회에서 대대적으로 공개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무인 전투기만 믿고 인간이 탑승하는 유인 전투기를 6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G캡은 통상적 의미의 5세대 스텔스 기체 위에 AI 무인기 능력을 붙여 6세대 타이틀을 자체 부여했다는 것이 업계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미국조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광대역 스텔스와 레이저 무기를 온전히 담아내려 하다가 그 막대한 예산 부담에 한동안 재검토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개발 난이도와 예산을 고려하면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G캡은 광대역 스텔스를 일단 포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레이저 무기를 추가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판단 자체가 아주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한국에게는 아주 매우 반가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전투기 레이저 무기 관련 소식까지 들려오자 이제는 대한민국이 6세대 제반 기술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레이저 기술력은 이미 대공 레이저에서 처음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으는 것처럼 강력한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목표물에 집속시키면 흡수된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목표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초의 레이저 대공무기 배치를 마쳤으며 현재 이를 실전 적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시스템을 기존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단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며 시험평가에서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 요격률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성능은 놀라운 신뢰성을 자랑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이 뛰어난 것은 성능 개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른 생산 기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 출력으로 1초에 30만 km 속도로 발사되어 연속 타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1회 발사 비용은 2,000원가량으로 아이언돔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는 레이저 무기 중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글로벌 방산무기 시장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는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 체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대공 레이저보다 출력이 높은 30kW급 출력으로 트럭에 탑재해 이동 가능한 기동형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2와 드론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이 능하며 해군 전투함과 한국 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100kW급 블록3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각광받는 것이 블록3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는 KF-21에 엄청난 레이저 무기가 달릴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한국의 대공 레이저 무기 개발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KF-21 전투기의 무기도 레이저 무기와 비슷한 결로 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장 정보 수집 기술인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와 다중빔 안테나 기술까지도 완벽히 국산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국내 군사 전문가들까지 경악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에 전술적 구현을 진행할 기반 기술이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6세대급 전투기를 보유할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사용될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의 전력화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작전 탐지 교란 및 파괴 방어를 수행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 정찰, 영상 정보 처리 및 분산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표적 타격 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에 중동에서도 검증된 4.5세대 플랫폼이면서도 5세대와 6세대로 진화가 가능한 KF-21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현재 KF-21은 12대의 양산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5세대로 진화를 위한 개량을 진행 중이기에 중동의 국가들이 참여를 한다면 일부 기술 이전과 함께 자금 지원이 더해지면 양국이 윈윈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